자, 그러면 다음에는 오늘 좀 기본적인 인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가가 뭐고, 그 다음 우리 공부에서 자주 나오게 된 인가, 특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허가, 인가, 특허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이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허가, 인가, 특허를 분명히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법에서 실체법에서 사용될 때는 허가, 인가, 특허를 구별을 안 하고 씁니다. 허가를 쓸 곳에다가 인가를 쓴다든가, 인가를 써야 될 곳에다가 허가를 쓴다든가, 또 이렇게 썼으면 말 거지 써놓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가, 인가, 특허를 나오면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네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다시 말해서 허가, 인가, 특허가 나올 때마다 그 문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면을 보고 속을 보고 네가 인가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 이걸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허가, 인가, 특허를 정확하게 구별해 드릴 테니까 허가, 인가, 특허를 좀 잘 좀 학문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 인가, 그 다음에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이건 학문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르냐. 먼저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 조치합니다. 해제 조치에서 자연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다.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먼저 자연적 권리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연적 권리. 우리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던 용어인데, 자연적 권리라는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죠. 이걸 행복 추구라고 합니다.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권리는 법이 우리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사람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리는 누구나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다 해서 우리가 이걸 자연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권리가 자연적 권리였습니다. 근데 권리가 금지됐어요. 금지. 어떻게 금지됐냐? 일반적으로 금지됐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에게 금지됐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금지됐다는 것은 절대적 금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지도 뭘 하지 말라는 금지가 절대적 금지가 있고 상대적 금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금지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금지죠. 예컨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건 절대적 금지입니다. 반면에 금지됐던 금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되고 해제됨으로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대적 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금지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상대적 금지였습니다. 그 금지를 해제 조치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 권리를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행정처분을 우리는 뭐라 한다? 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법적 성격이 뭐냐? 이건 권리 회복행위입니다. 권리 회복행위. 권리 회복행위.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으면 어떤 권리를 우리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리를 되돌려 받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허가는 우리 국민에게 자연적 권리를 되돌려주는 행정처분이다.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건축허가죠. 건축허가. 음식점, 영업허가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건축허가. 원래 건축물 건축은 허용됐던 것이다, 금지됐던 것이다? 허용됐다는 겁니다. 왜? 건축물 건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따뜻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에서 나온 것이죠. 사람이 따뜻한 공간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동굴을 찾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초두막 같은 이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원시 고대사에서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권리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허용됐던 자연적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어느 순간에 금지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문화가 자꾸 발달하면서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건물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던 건축물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돼서 붕괴돼 버리니까 건축주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의 인명살상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허용하면 안 되겠다 하고 건축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건축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국민에게 전부 다 금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나 이 건축 하나를 꼭 건축하고 싶다 그러면 소정의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나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 하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허가권자 이걸 보고 아 그래 너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면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권리를 되돌려준다. 이게 바로 뭐다? 허가죠. 그래서 건축허가는 자연적 권리를 되돌려받는 허가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점 영업허가 또는 뭐 숙박업 영업허가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 원래는 허용됐던 거죠. 내 집에다 누구를 재워주는 행위 허용됐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음식점 판매를 갖다가 마음대로 허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판매함으로 있어서 사람의 인명살상으로 이어지고 숙박업 영업을 그냥 놔뒀더니 사람을 대규모로 잠재우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의 인명살상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전부 다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소정의 요건을 갖춰서 소정의 설비를 갖춘 사람한테만 음식점 영업, 숙박업 영업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도 허가되겠습니다. 네 번째 허가는 이건 적법요건입니다. 여러분 적법요건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적법인가 불법인가 이것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효 무효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다섯 번째 허가 행위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허가 행위는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건 우리가 이건 불법이죠. 불법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그러나 그 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행위는 처벌받게 되고 유효가 된다. 이게 무허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그 건축주는 불법 건축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도 그 존재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건 유효가 되고 그 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계약도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허가는 권리 회복행위다. 권리 회복행위다.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말을 바꿔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뭐한다? 회복한다. 회복 기억하세요. 인간은 이건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보충합니다. 불완전한 법률을 보충해서 그 법률 행위를 유효화시켜주는 행위. 유효화시켜주는 행위. 이걸 우리가 인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법률 행위라는 얘기 나오죠? 민법에서 법률 행위라는 용어 아주 많이 공부해야 될 겁니다. 법률 행위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은 뭐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를 가리켜서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법률 사실이죠. 의사표시.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보면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만들어진 법률 요건이고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있게 되면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과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정의할 때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과를 제대로 발생을 못 시켜요. 왜?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그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에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전 외국인 토지법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싶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되는데 외국인이 저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라는 요건이 보충이 돼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범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그 행위를 유효화시켜주는 행위를 우리가 인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가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법률 행위가 와야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건 형성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형성적 행위. 형성이라서 민법에서도 자주 나오겠습니다만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걸 갖다 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효화시켜주죠. 그래서 형성적 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요건이냐? 여러분, 유효요건입니다. 유효요건. 그러면 여러분, 유효요건을 갖추면 유효,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적법요건은 반대죠. 그럼 우리가 무인가행위를 한번 볼까요? 무인가행위. 무인가행위를 보면 무인가행위는 당인에게 어떻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 처벌한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걸 인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인가 되겠습니다. 특허 보죠. 특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행위. 이걸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해 준다.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권리를 준다. 그러니까 없던 권리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이걸 갖다 특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특허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설권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설권적 행위. 권리를 설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사업, 시행, 인가라는 표현 씁니다. 사업 시행 인가.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해도 좋다는 것인데 인가겠습니까? 만약 인가라면 인가 앞에 법률행위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업 시행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때문에 인간의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너는 사회벌 시행을 줬다고 권리를 주는 거죠. 특허입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는 얘기 나와요.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이것도 뭐죠? 너 사업을 시행해 줬다 권리를 주는 거죠. 지정. 이것도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인, 토지, 출입,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이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있어요. 허가라는 표현 쓰고 있죠. 허가. 이게 허가가 저런 의미 허가겠습니까? 이게 허가라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권리가 우리 국민의 자연적 권리였다는 얘기죠. 자연적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의 토지에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되는데 너는 조사라든가 측량 목적으로 타인 토지에 출입해서 줬다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한다? 특허라고 얘기합니다. 특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허는 특정인에게 특정 권리를 준다. 그래서 는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는 인가라는 표현을 이렇게 각기 쓰고 있습니다만 그 법적 성격은 똑같이 특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허가, 인가, 특허의 학문적 개념입니다. 앞으로 학문적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우리 공법에서 허가, 인가, 특허라면 이게 허가인지 인가인지 특허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간혹 문제에서 다음 중 그 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토지, 거래, 허가, 토지 허가는 도대체 뭐냐? 이 허가는 의미가 뭐냐 말이죠.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토지 허가는 아까 무허가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무효.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처벌. 그럼 어떻습니까? 무허가 행위는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처벌된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거 뭐다?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건 인가네요.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는 뭐다? 이건 허가가 되네요. 그럼 허가와 인가가 결합되어 있죠. 허가가 인가가 결합되어 있는 바로 뭐다? 이건 허가, 순수한 학문상 허가가 바로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학문상 허가가 아니다. 그러면 순수한 허가가 아니 뭐냐? 허가와 인가가 결합된 짬뽕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런 거 아니 혼합적 행정이 혼합 또는 복합적 행정이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적 행정이 복합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혼합적 행정이 복합적 행정이 짬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보고 있냐?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 계약이잖아요.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보충시해서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도와주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뭐로 반다? 이건 인가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자, 그래서 보세요. 건축허가는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허가는 특허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허가, 인가, 특허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만 인가고요. 타인 토지 출입 허가라든가 장애물 제거, 변경 허가는 특허고요. 나머지가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 농지전용 허가는 특허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가, 인가, 특허를 살펴봤습니다. 허가, 인가, 특허. 자, 이렇게 해서 허가, 인가, 특허를 좀 의미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토지를 허가를 받느냐? 토지 허가 대상. 토지 허가 대상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첫째, 거기가 허가구역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은 토지여야 됩니다. 세 번째, 권리는 그것이 소유권과 지상권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것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유상의 계약이어야 됩니다. 자, 이 6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허가구역 내일 거. 두 번째, 토지일 거. 세 번째,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일 거. 네 번째,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다섯 번째, 유상의. 여섯 번째, 계약.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허가구역 내여야 됩니다. 허가구역 내.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허가구역 내여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 있는 점, 이런 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그전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 두 번째, 토지가 됩니다. 이때 토지는 어떤 토지냐? 이 토지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됩니다. 초과. 따라서 허가구역 내라도 기준면적 이하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기준면적 이하나 허가를 받지 않는다. 또 토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는 대상이 안 된다?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 또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되겠죠. 부동산. 그래서 토지가 됩니다. 토지. 그리고요. 여기서 건물이 허가구역 내에 존재할 때 건물은 허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 허가구역 내에서 여러분 아파트를 매입할 때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아파트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파트 허가를 받지 않겠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하늘 위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죠. 땅 위에 폼 잡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파트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밑에 있는 땅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내버려 두고 건물만 허가 신청한다. 그러면 이건 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건물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럼 등기관이 각하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각하.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존재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게 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기관이 각하시킨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전세권, 저당, 임차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전세권,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는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익숙해진 것은 전세권이죠. 근데 전세권 대상이 되지 않고 지상권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8개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완전 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소유권 이외에 나머지 7개 권리 중에서 가장 소유권에 가까운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권자의 법적 지위는 전세권자의 법적 지위보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지상권자는 남의 토지를 빌렸을 때 거기서 건물을 건축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수목을 재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자본을 투자했던 지상권자를 전세권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전하거나 설정은 유상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상속, 허가 대상이 되지 않겠죠. 계약이 아니죠.
유증, 허가대상이 안 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는 유증은 우리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때문에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유증을 하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누구에게 갖고 이건 누구에게 주겠다. 이게 유증인데 왜 유증을 하겠냐고요. 만약 유증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민법에 규정되는 법정 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하자면 요즘에 남자든 여자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상속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만 특별히 50% 상속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되고 또 상속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직계 비속이거나 직계 존속 등으로 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덜 이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법정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고 유증에 의해서 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증을 하는 것이죠. 또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 재산을 모 씨에게 줘버리겠다 이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상속분의 최소한의 일정 부분은 상속인이 되찾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유류분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류분. 그래서 우리가 유증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경매 계약이 아니죠. 경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 자, 그래서 이 경매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묘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허가구이 지정되면 조금 이따 뒤에서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허가구에서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거의 거래가 실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허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대단히 좋은 묘수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아까 제주도 같은데 신광이 건설된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토지를 허가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허가구에 지정이 되면 거기는 거래가 안 되죠. 거래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지역에 나온 토지라든가 건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매라는 겁니다. 경매는 허가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일종의 탈법 수단으로 경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법을 하는지 어떻게 경매를 이용하는지 하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상해야 됩니다. 유상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상계약은 허가상이 되지 않는지요. 예컨대였습니다. 여러분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 또는 사인증여. 이런 전부 다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증여는 뭐냐?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나 죽으면 가져라. 이 말이죠. 그 대신 생전에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유증과 비슷해요. 근데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이건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놓는데 법적 효과가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증여나 사인증여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허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사용대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용대차 무상이죠. 허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을 설정하는 유상의 계약일 때 허가대상이 된다.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허가대상 되겠고요. 이때 이제 허가 절차를 한번 보죠. 허가 절차. 허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허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허가 절차는 먼저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그럼 허가 신청 누가 하느냐? 거래의 양당사자가 신청을 해. 양당사자. 양당사라는 것은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뭘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 서면을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라는 뜻입니다. 이때 서면은 뭐가 기재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필요한데요. 이 기재사항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거래 금액. 얼마의 거래? 거래 금액 적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 이용, 목적, 어디에 이용할 것이냐.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적어줘야 돼. 이 자금 조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총 금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 중에서 얼마를 내가 빌려왔고 얼마를 어디서 가져왔고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을 자세히 적어놔야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조금이라도 미진하게 되면 세무조사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토지는 우리나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많습니다만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토지를 갖다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기업체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자금 조달 계획을 잘못 제출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뭐가 된다?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고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기업체 어떻습니까? 거들나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때문에 사실상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허가권자는 누구냐? 허가권자는 이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얘기죠. 기초자치단체장. 그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노원구청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수랍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죠. 어디?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세종시하고 제주도입니다. 세종시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없죠. 또 제주도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앞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데 여기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허가권자는 이걸 처리하는데 얼마 이내에 처리하느냐? 지금 현재는 고유 업무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고유 업무 처리 기한. 고유 업무 처리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이 고유 업무 처리 기간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15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처리해야 돼요. 그럼 이 기한 내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하나, 둘, 셋. 이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 허가 신청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이걸 허가 처분할 거냐, 불허가 처분할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혹시 이 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상 필요한 토지가 아닌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이 토지가 공익 목적상 필요로 하는 땅이라면 어차피 팔겠다고 하는 땅인데 개인의 사익보다는 국가적인 공익이 우선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토지를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토지가 그런 토지일 때는 국가 등이 먼저 매수하는 제도를 우리가 선매제도라고 그래요. 선매제도. 그래서 이 토지가 만약 선매 대상 토지일 때는 이거 선매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한다.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라고 합니다.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 이거 선매 대상이니까 선매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만약 선매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하냐? 허가, 처분을 해요.
그리고 허가증이라는 것을 기업에 줍니다. 허가증을 기업에 줍니다. 아니면 불허가 처분한다. 그럼 불허가 처분에 사유서를 통지해 줍니다. 사유서.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 주든지, 허가 처분하고 허가증을 교부해 주든지, 불허가 처분하고 불허가 처분에 사유서를 통지해 주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처리 기간 내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걸 뭐라고 하냐? 미처리라고 해요.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놓고도 불허가 처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미통지라고 그러면 통지. 그럼 만약 미처리, 미통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허가가 간주가 돼버립니다. 허가가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처분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기간 내 얌전히 허가 처분하고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방법.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텨버리는 방법. 그러면 15일이 경과된 다음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구청으로 허가증을 찾으러 가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허처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허가 처분할 거냐 불허가 처분할 거냐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기준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첫째는 토지, 이용 목적.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을 따집니다.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을 따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수요성이라고 그래. 이용 목적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이용 목적에 적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거주할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한다든가 주민의 복지라든가 편익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든가 또는 농업, 임업, 어업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봅니다. 두 번째는 각종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면 이게 뭐냐? 대표로 용도지역, 용도,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용도지라든가 용도지구라든가 용도구역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허가 신청했는데 건축물 건축하겠다. 근데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제다. 건축물 건축 안 되죠? 허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입니다. 생활 환경의 적합성입니다.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이라든가 생태계 보존 등의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면적입니다. 면적의 적합성입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적합하더라도 면적이 지나치게 맞지 않다. 그럼 불허가 처분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단독주택 하나 건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면적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5,000제곱미터다. 그럼 어때요? 면적이 너무 부적절하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적합해야 됩니다. 첫째는 토지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토지용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주민의 건전 생활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면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허가 처분하고 네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하는 겁니다. 네 가지 모두 적합해 허가한다고요.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합하자면 불허가 처분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위해서 우리가 소위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무허가 계약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무허가 계약은 첫째, 계약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유의할 점, 이 무효가 소위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여러분 민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무효는 유동적 무효가 있고 확정적 무효가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이고요. 유동적 무효는 원래 무효였으나 다른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은 그 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효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누가 찾아와 가지고 거래계약을 맺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토지고 허가구역입니다. 양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찾아왔고 여러분이 크로징만 하면 돼. 근데 보니까 거기가 토지로 허가구역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정상적이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는 토지로 허가구역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 15일 뒤에 계약서 써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단 한 건도 하지 못합니다. 한 번 간 사람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쓰시고 허가는 제가 책임지고 받아들이죠. 하고 중개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만이 계약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계약서에는 특약을 잘 붙여줘야 되겠죠. 만약에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양 당사자는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단서가 꼭 붙어야 됩니다. 계약을 잘 하시는 분은 특약을 잘 씁니다. 특약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밑에다 특약을 적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 얼굴 차고 쳐다봅니다. 그게 아니야. 특약은 만일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고 특약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면 여러분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약은 차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동적 무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형사처벌 된다고 그랬죠. 형사처. 어떻게 처벌되느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액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이게 처벌정입니다. 자, 이 처벌정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아니죠. 왜 마음에 들지 않죠? 내가 처벌되니까 마음에 든다? 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있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도 정당한 겁니다. 문제는 이 처벌이 정당한 것이냐 말이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이 뭐라고 규정되느냐.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된 나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된다면 내 땅을 내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어도 땅을 살 수도 없고 내 땅인데 마음대로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땅을 하나 팔았어. 남에게 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 사기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급해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면서 땅 한 필지를 팔았더니 2년 이하의 교도소 가라.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의 말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죠. 소위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이다. 지나쳤을 때 말이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해서 이것은 위헌으로 보는 것이 다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당연히 누구 때 만들었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규정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폐지가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계속 존치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규정은 이미 처벌 규정은 이미 사문화 되어버렸더라고요. 사문화.
죽어버린 규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은 예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대법원 판례가 토지 허가구역에 위반돼 가지고 허가지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 잠탈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처벌받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 여러분과 제가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했습니다. 허가 받을 생각 처음부터 초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를 형사처벌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허가권의 시장수구청에 무허가 거래계약을 확인을 했어야 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수사관에서 수사를 마쳐서 검찰에게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관이 물어보겠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입을 맞춰서 뭐라고 주장하면 된다?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몰랐다는 게 장땡이 아니죠. 요즘에는. 알았다고 해야 돼. 오히려 무게를 탁 잡고 뭐라고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뭐를?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 판례 과제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거래계약은 나중이라도 허가를 받아주기만 하면 유효, 즉 유동적 무효가 우리 대법원 판례 한결같은 입장 아니냐. 우리는 이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처벌하고 싶으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뭘 입증해야 돼? 아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너희 둘은 허가를 받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그걸 입증할 수가 있다 없다?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입증할 수가 없죠?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더구나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내 마음을 어떻게 입증하냐고. 사람의 마음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입증 책임은 원고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입증을 못하면 이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벌된 얘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토지의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을 때 효력.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허가 절차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네.